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기업은 바로 파브리넷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티코로는 FN이죠. 최근 주가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414.99달러, 400달러를 훌쩍 넘어서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단순히 이 주가 숫자 너머에 있는 파브리넷의 진짜 가치, 그 본질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전자부품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AI 혁명, 또 데이터 센터 확장, 광통신 발전, 이런 아주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브리넷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걸 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파브리넷, 이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제공해주신 자료를 보면요. 파브리넷은 첨단 광학 패키징, 그리고 정밀 광학 부품 제조, 또 관련해서 전기기계나 전자 제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대규모 위탁 생산, 그러니까 EMS라고 하죠.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s. 이런 일반적인 EMS 회사들이랑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EMS랑은 다르다.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그게 보통 EMS는 이제 대량 생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최대한 많이 싸게 만드는 거. 근데 파브레넷은 그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고 또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소량이지만 정말 아주 정밀하게 생산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 특히 만들기 어려운 그 기술적 난이도에 집중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만들기 어려운 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회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만들기 어려운 것을 아주 잘 만든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런 영향을 가졌다면 당연히 같이 일하는 고객사들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와, 정말 각 분야의 최고 기업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들이 쭉 있네요. 통신 쪽 보면 시스코, 티커 CSMECO죠. 또 시에나, CIAN. 네, 그렇죠. 시스코, 시에나, 통신 장비의 강자들이죠. 그리고 의료 분야, 여기도 대단한데요. 투명 교정 장치로 유명한 얼라인 테크놀로지, ALGN. 그리고 수술 로봇 하면 딱 떠오르는 인투이티브 서지컬, ISRG. 맞습니다. 온라인 테크놀로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또 산업용 레이저 쪽에서는 코히런트, CORTR. 정말 각 분야에서 이름 날리는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로 딱 자리 잡고 있죠. 이야, 정말 화려하네요. 근데 이런 최고 기업들이 왜 다른 회사도 아니고 굳이 파브리넷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걸까요? 이 회사가 가진 어떤 특별한 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혜자는 도대체 뭘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파브리넷의 그 혜자, 경쟁 우위는요, 단순히 하나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강점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에서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단연 압도적인 기술 전문성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술 전문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특히 그 광학 부품 패키징 분야인데요. 정밀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크론 단위,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미터 수준의 아주 정밀한 가공이랑 조립이 필요하거든요. 100년 분의 1미터요? 와, 그 정도면 정말 눈으로 보이지도 않겠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런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광통신 모듈이나 산업용 고출력 레이서, 아니면 아주 정밀한 의료기기, 이런 것처럼 아주 작은 오차도 허용이 안 되고 극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파브리넷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지간한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따라오려고 해도 따라올 수가 없는 굉장히 높은 기술 장벽인 거죠. 기술 장벽이 정말 높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혜자는 이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건데요. 바로 고객사와의 깊은 신뢰 관계입니다. 신뢰관계요?
단순히 물건 납품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파브리넷은 그냥 주문 받아서 물건 찍어내는 그런 수동적인 공급업체가 아니에요. 제품 설계하는 아주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긴밀하게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공급망 관리부터 시작해서 실제 제조, 테스트까지 이 전 과정을 다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아, 거의 뭐 개발 파트너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거의 전략적 파트너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번 파브리넷이랑 관계를 맺으면 뭐 다른 데로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이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군요. 기술력에다가 끈끈한 파트너십까지.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즉 기술력과 고객 관계가 가능하게 하는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이죠.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브리넷은 만들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품에 집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해서 이익 조금 남기는 소위 박내담회하는 일반 EMS 업체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이익률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연구개발,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요. 그래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리고 경쟁 우위를 더 강화하는 거죠. 이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기술로 돈 벌고 번 돈으로 다시 기술 격차를 벌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 정확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파브리넷의 진짜 해자는 단순히 기술력 하나가 아니라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 지위를 확보하고 또 그걸 고수익 모델로 연결해서 다시 기술에 투자하는 이 선순환 구조, 그 자체라고 봐야 합니다. 와, 설명 감사합니다. 기술력, 고객관계, 그리고 고수익 모델. 이 세 가지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강력한 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이게 단순히 부품 제조사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비술 솔루션 파트너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독특하고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재무 성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숫자를 통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죠. 파브리넷의 재무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안정적인가요? 아니면 성장성이 더 돋보이나요? 파브리넷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딱 그 두 가지,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아주 우량한 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익성 지표를 보면요.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꾸준히 한 17%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요. 총 자산이익률, ROA는 약 12% 정도. 그리고 특히 투자자본이익률, ROIC는 무려 21%대에 달합니다.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이거든요. ROE 17%, ROA 12%, ROIC 21%. 네, 정말 인상적인 숫자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가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쵸. 쉽게 말해서 이 숫자들은 회사가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 ROE는 주주들 돈으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ROA는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그리고 ROIC는 실제로 영업 활동에 투입된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들입니다. 파브리넷은 이 모든 성적표가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해서 이익을 잘 내고 있다. 이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12% 이상 성장했고요.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활쩍 뛰어넘는 매출 성장과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건 투자자들한테 이 회사는 여전히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준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시장 기대치까지 뛰어넘었다니 대단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재무 안정성을 좀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아주 튼튼합니다. 부채 비율이 30%대로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30%대면 정말 낮은 수준이네요. 네, 매우 건전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예를 들어 경제 위기 같은 게 와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방어력이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양영업의 영업 현금 흐름을 계속 창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뭐 굳이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아도 투자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내부적으로 안정적이게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야, 정말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요. 높은 수익성, 꾸준한 성장, 거기다가 아주 탄탄한 재무 안정성까지. 앞서 말씀하신 그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실제 재무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탄탄한 기반 위에서 최근 파브리넷의 성장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AI,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파브리넷과 AI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파브리넷의 현재 그리고 미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 인공지능, AI는 정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JP 모건 같은 주요 투자은행들이 파브리넷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리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도 바로 이 AI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파브리넷이 장기적으로 크게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아, 역시 AI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AI 발전이 어떻게 파브리넷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한번 보시죠. 요즘 AI 모델들, 특히 뭐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러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의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으로요.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냐면 데이터 센터 안에서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서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많이 주고받아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데이터 전송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렇죠. 기존에 쓰던 뭐 100GBps 이런 속도로는 이젠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400G, 800G 이런 속도를 넘어서 이제는 1.6TBps, 즉 1.6T급의 초고속 광트랜시버나 관련 부품들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비유하자면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의 차선이 갑자기 뭐 수십 배로 늘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1.6T급, 정말 엄청난 속도네요. 네, 바로 이 초고속 그리고 초정밀 광통신 부품 제조 분야에서 파브리넷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할수록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파이프라인, 즉 파브리넷의 기술과 제품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구조인 거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아하, AI의 두뇌가 똑똑해질수록 그걸 연결하는 신경망이 더 튼튼하고 빨라져야 하는데 그 신경망의 핵심 부품을 파브리넷이 만들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특히 더 흥미좋은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AI 시장을 주도하는 그 거대 기업들,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티커 엔비디아죠. 그리고 아마존, AMGG, N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과 파브리넷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파브리넷이 이들 거대 AI 플레이어들의 전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주목되는데요. 파브리넷은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 들어가는 NV링크 애플리케이션용 800G 광 케이블, 이걸 제조하는 핵심 파트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용 800G 케이블이요. 엔비디아가 그 GPU들에 서로 연결하는 기술이죠. 맞습니다. NV링크는 여러 개의 AI 가속기, 즉 GPU들을 초고속으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추론하는 속도를 극대화하는 데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브리넷은 어떻게 보면 AI 슈퍼컴퓨터에 신경망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 같은 부품을 만들고 있는 셈이죠. 와, AI 슈퍼컴퓨터의 혈관이라.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앞으로 엔비디아나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소위 AI 팩토리라고 불리는 차세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점점 더 확산될 텐데요. 그렇게 될수록 파브리넷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AI 팩토리 시대의 핵심 공급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AI 외에도 파브리넷의 성장을 받쳐주는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바로 5G 통신망의 확산과 기존 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 수요입니다. 아, 통신 쪽 수요도 여전히 중요한가요?
네,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이나 동영상 스트리밍 같은 것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통신망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성능을 높여야 하는 수요는 꾸준히 발생합니다. 이게 파브리넷의 통신 부문 매출에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가장 뜨거운 성장 엔진인 AI와 또 꾸준하고 안정적인 기반인 통신 인프라, 이 두 가지 성장 동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가장 핫한 AI 붐으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 고도화라는 꾸준한 수요까지 이 두 가지 강력한 성장 스토리가 동시에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와, 정말 매력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 같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업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장점만 가득한 것 같은데 전문가 시각에서는 어떤 점이 파브리넷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 뭐랄까 아킬레스건으로 보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던 것 같은데 소수의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셨어요. 몇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높은 고객 집중도는 파브리넷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소수의 핵심 고객사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게 좀 불안 요소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핵심 고객사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 한두 곳이라도 갑자기 투자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거래선을 바꾼다거나 하는 전략적인 변화가 생기면 파브리넷의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겠네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 같은 건 없나요? 물론 회사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고객사를 계속 발굴해서 계약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또 기존의 통신이나 데이터 센터 분야 외에 뭐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전장 부품 같은 다른 산업 분야로 사업 영역을 좀 다각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다각화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는지가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고객사 다변화와 사업 분야 다각화, 이게 핵심 대응 전략이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요? 네. 파브리넷의 주요 생산 시설이 태국하고 중국에 좀 집중되어 있거든요. 특히 태국 비중이 높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급망 재편 움직임 같은 이런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생산 기지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으면 그런 위험이 있겠군요. 그렇죠. 어떤 특정 국가의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생산이나 물류 시스템에 예기치 않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파브리넷 공급망 다각화라든지 아니면 파브리넷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같은 키워드로 좀 검색을 해보시면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공급망 다각화 노력도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있었던 경영진 교체입니다. 아, CEO가 바뀌었죠? 네, 무려 25년 동안 회사를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던 창업자 톰 미첼 회장이 은퇴를 발표했고요. 그 후임으로 회사 내부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온 쉐이마스 그레이디가 새로운 CEO로 취임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도 파브리넷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강점들, 예를 들어 고객 중심 경영이라든지 아주 효율적인 운영 능력 같은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업자의 공백이 클 수도 있겠네요. 시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다행히도요, 지금까지 시장의 반응은 꽤 긍정적인 편입니다. 실마스 그레이디 신임 CEO가 내부 출신이고 또 기존의 핵심 가치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경영의 연속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새로운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펼치고 그걸 얼마나 잘 실행해 나갈지는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이 부분도 뭐 파브리넷 CEO 인터뷰나 파브리넷 경영 전략 아니면 창업자 은퇴 후 경영 방향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정리하면
고객 집중도,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리더십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주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리스크들이 현실적으로 파브리넷의 그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을 훼손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그리고 회사 측의 이런 대응 노력들은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리스크 요인들 자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이런 리스크들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고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공된 여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화브린의 경영진은 이런 리스크들을 뭐 단기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회사가 안고 가야 할 장기적인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고객 다각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기지를 정치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태국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관리해온 문제들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창업자가 은퇴한 이후에도 외부 영입이 아니라 내부 승계를 통해서 회사의 핵심 가치인 고객 서비스와 운영 효율성을 계속 이어가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점, 이것도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보들로 판단했을 때는 파브리넷이 직면한 리스크 요인들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요.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기업은 없겠지만 중요한 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파브리넷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잘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쭉 종합해 보겠습니다. 파브리넷의 아주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경쟁 해자, 탄탄한 재무 상태, 또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방금 짚어본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들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다 고려했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이 파브리넷이라는 기업을 전체 기술 산업 생태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할까요? 파브리넷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그 파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 다시 말해 초정밀 광학 제조라는 서핑보드를 가장 능숙하게 잘 타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계속 강조했던 그 미크론 단위의 정밀 제조 능력, 이게 정말 강력한 해자가 되어서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요를 실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단순히 뭐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아주 견고한 재무 성과로 증명되고 있다는 점, 이게 파브리넷의 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파도를 만드는 핵심 기술을 가진 서핑보드 챔피언 같은 느낌이네요.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물론 앞서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고객 집중도라든지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변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들은 파브리넷이 하루 이틀 직면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안고 씨름하면서 관리해온 과제들이기도 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은퇴한 이후에도 현 경영진이 회사의 성공 방식이었던 고객 서비스와 운영 효율성을 잘 계승하고 더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파브리넷은 정말 뚜렷한 기술적 해자를 가지고 있고 AI라는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핵심 수혜주 중 하나이며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우량 기업이다, 이런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파브리넷에 주목한다는 것이 단순히 뭐 주가가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AI 혁명이 가져올 기술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인프라 자체에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기술 발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묵묵히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소리 없는 강자로서 파브리넷의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와, 오늘 파브리넷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재무 상태, 성장 동력, 그리고 리스크 요인까지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내기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오늘 저희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더 탐구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거리를 한번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은 주로 파브리넷의 현재 핵심 사업 영역, 그러니까 광통신, 특히 그중에서도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수요에 상당히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파브리넷의 가장 근본적인 경쟁력은 그 초정밀 제조 기술 그 자체에 있거든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 미크론 단위의 정밀함. 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I와 데이터 통신 외에 파브리넷이 가진 이 극도로 정밀한 제조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바른 첨단 기술 분야에서 파브리넷에게는 과연 어떤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다른 첨단 기술 분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요. 미래 기술로 계속 주목받고 있는 양자 컴퓨팅 같은 분야요. 여기에 필요한 극저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특수 광학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자율주행차의 핵심 센서죠. 고성능 라이다 센서나 아주 정밀한 카메라 모듈 또는 의료 분야로 눈을 돌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한 진단이나 치료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의료 영상기기나 수술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이런 분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와, 양자 컴퓨팅, 자율주행 센서, 차세대 의료기기. 정말 미래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분야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분야들은 모두 파브리넷이 가진 그 초정밀 제조 역량과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저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회사가 의료나 자동차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는 언급도 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상상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파브리넷의 이 정밀 제조 능력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미래의 어떤 새로운 산업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적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파브리넷의 기술력이 또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 기대됩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까 저희가 중간중간 언급했던 그 구글 검색 제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파브리넷 경쟁 우위 및 해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파브리넷과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루멘텀, 티커 LITE와 파브리넷 비즈니스 모델 비교 같은 키워드로 직접 좀 더 검색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넓히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